자, 16페이지 보면 이게 총론에서요. 총론은 출제 빈도에서 이 부동산학의 의의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이게.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걸로 우리가 해보면 부동산학의 성격이라고 있죠. 예? 부동산학의 성격.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예? 그때 이렇게 해줬죠. 아니 묶으면 사람 이름 아니야. 이거. 어? 여자 이름이고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만나면 뭐 하겠어요? 그때 이렇게 해서 정리해 줬잖아요. 몇 가지라고? 5가지라고. 얘가 무슨 과학이고요? 이렇게 5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던 애들이 이렇게 3가지예요. 응용과학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순수과학은요. 이론이나 그냥 이 원리를 도출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고 얘네는 이론이나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 실제로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네, 이거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 부동산학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과학이라는 거예요? 응용과학. 그러니까 얘는 이론과 원리를 도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이론과 원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실제로 접목을 하는 것이 무슨 과학이다. 그게 부동산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용과학.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라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순수과학은 그냥 이론과 원리 자체를 도출하는 거예요. 우주나 지구의 생성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지 그거를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경험과학이죠. 그러니까 얘는 추상적인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직접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다룬다는 점에서 무슨 과학이다? 경험과학이죠.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 그렇죠? 정부가 이 비율을 갖다가 낮추면 그렇죠?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겠죠. 또 얘가 시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양을 받아야겠다 해서 또 갑자기 분양 그 모델하우스 쪽으로 사람들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런 걸 주로 취급하는 것이 무슨 과학이다? 경험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응용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종합과학. 그 다음에 여기 사회과학이라고 있을 때요. 학문을 나누면 자연과학이 있고 무슨 과학이 있다. 얘는 여기는 결정론적인 사고인 거예요. 무슨 사고? 결정론적인 사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름을 겪고 있잖아요. 여름이 지나면 뭐가 오겠어요? 가을이 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법칙,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여기 있는 사회과학은 확률론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활동에 가면 과학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술성이라고 있죠. 위치가 가면 절대적 위치가 있고 무슨 위치가 있어요? 네,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그럼 과학성과 기술성 중에서는 어떤 게 중요해요? 과학성과 기술성 중에는 어떤 게 중요하다? 그럼 여기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죠.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위치 얘기해요. 얘는 경제적 위치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느 게 중요해요? 절대적 위치하고 여기 있는 상대적 위치 중에서. 이게 어느 게 100% 중요하다는 논리는 없어요. 얘도 중요하지만 얘도 인식을 해야 되고 얘도 중요하지만 역시 얘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이렇게 결정을 내주는 논리가 나오면 거의 틀리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이론이고 얘가 뭐예요? 실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두 개가 효율적으로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를 결정할 때는 물론 이 위치가 변하면 상대적 위치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이용 방법이나 가치나 뭐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것의 변화를 초래할 때는 무슨 위치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리적 위치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원래 충남 연기군이었다면서요. 여기하고 조천 일대를 해가지고 뭐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도 무슨 위치는 불변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 위치는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여기를 갖다가 이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슨 위치도 따져봤을 거예요. 그렇죠. 지리적 위치도 따져봤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걸 기초해서 무슨 위치가 또 변화를 초래하는 거예요. 상대적 위치도 변화를 초래하는 거니까 한쪽만 중요하다 이런 논리는 없어요. 얘도 중요하지만 나머지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쪽으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지문에서 그거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1번 같은 경우는 뭐 할 건 없잖아요. 그죠? 1번에 학문적 성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뭐 경험과학 그거 3개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확실히 쉬운 문제에서는 표정이 밝아지는군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부동산 항비, 부동산 활동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 5번 지문에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들은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죠. 세 가지를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복합 개념 아시죠? 그럼 뭐 있어요? 네, 법경기 있는 거예요, 법경기. 그럼 나온 김에 이게 이제 지문으로 출제를 한 거니까 복합 개념은 뭐 생각하시면 돼요? 법경기의 3가지 측면을 생각하시면 되고 복합부동산은 뭐를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복합부동산은 복합부동산을요 일본에서는 건부지라고 그래요. 용어의 표현상에서. 예? 건부지. 건부지면 토지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얘네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를 갖다가 이용하거나 거래할 때는 일체로 우리가 취급하잖아요. 그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이 생각이 잘 안 나면 뭐를 생각하면 돼요? 건부지를.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떠올리면서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얘네를 이용하거나 거래할 때는 일체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 상태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합건물은 주상복합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용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복합건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부동산학의 3번에 보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나오죠. 예, 이게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요, 그냥 다른 거는 할 거 없어요. 거기 우리 뭐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안 나오니까. 그냥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죠. 얘는 무슨 개념의 사고로? 복합 개념의 사고에 기초해서 부동산 활동과 이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무슨 과학이다?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있죠. 요거는 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뭐를?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방식이 무슨 방법이다?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는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4번은 이제 그게 특정 측면에만 연구를 드는 것을 중점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1번하고 3번 정도 있죠. 1번에 보면 부동산 현상 및 활동을 복합 개념의 사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고 3번에 가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자기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부동산화를 연구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다.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정도만 인식하시면 돼요. 나머지를 답으로 유도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참고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개념하고 분류로 가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정리해야 되죠. 이건 시험범위 들어가니까 개념에 대해서. 자, 부동산 개념 하면은요. 우리가 복합 개념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죠. 먼저 얘네를 구별을 해야 돼요. 얘네를. 기술적 개념으로는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있어요? 이렇게 해줬죠. 경제적 개념 몇 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잘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지문으로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시면 되고, 얘가 공간이죠.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위치,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 소비재 그래가지고 지문 잘 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놓으시면 되죠.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얘기했었죠. 자산으로 인식될 때의 토지와 생산 요소로서 인식될 때의 토지 있죠. 어느 게 더 대체재가 많다. 둘 중에. 자산으로 인식될 때하고 생산 요소로 인식될 때 어느 게 더 대체재가 많다. 에? 자, 어느 게 많아요? 얘가 많죠, 얘가. 얘를 대체할 만한 건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토지를 대체할 만한 건 없고 얘는 다른 금융자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 나오죠. 다른 말로 뭐라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 다른 말로 민법상 부동산. 그렇죠? 그럼 뭐를 가리켜요? 토지 및 정착물로. 그렇죠? 근데 여기 요 정착물 중에 보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죠.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이 뭐 있어요? 뭐? 이거. 건물이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죠.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령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것도 항목별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것만 단독으로 문제를 냈잖아요. 단독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얘들을 다시 단독으로 묶지는 않고 지문으로 이제 활용해서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종류적으로는 이제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죠? 아니 이거는 민법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명령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런 애들이 다 뭐예요?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강의하면서도 순간순간 착각하는 게 제가 지금 푸는 문제집만 4종류예요. 문제집이. 그리고 여기는 여기 문제집이 있고 내일을 가는 데는 내일 문제집이 있고 모레 가는 데는 모레 문제집이 있고 어제는 또 어제의 문제집이 있고 다 틀려요. 그게. 그리고 요약집도 갖고 있는 게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쪽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넣어준 데가 있고 안 넣어준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착각하는 거예요. 어저께 한 대는 넣어줬단 말이에요. 넣어줬으니까 요약집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뻔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구별은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 준 또는 의제 부동산. 그러면 얘들은 얘랑 마찬가지로 별도의 등기라든가 뭐를 갖춰요. 등록의 공시단을 갖추게 됐다는 얘기는 얘들도 무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얘들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담보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지만은 뭘로 무슨 방법에서 평가하느냐를 우리가 아까 구별한 거예요. 그죠? 토지는 무슨 방법으로? 토지는 홍시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그런 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자동차는 거래사립요법.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건설기업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게 다 뭐로? 원가법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내가 분리고 하고 있는지 개념이 딱 나오면 얘들이 쭉 떠오르면서 이게 생각이 나고 있는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고 생각이 나면 정리가 돼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일본의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랬을 때 일본의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 명령 방법을 갖춘 수목 등 독립 정착물과 축대, 도로, 교량, 또 수목 등 종속 정착물로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분류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 방법을 갖춘 수목이 독립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의제 부동산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번에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부동산학에서는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인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부동산학에서는 우리가 취급하는 게 세 가지 다 들어가는 거죠. 무슨 개념에 사고 입각하니까 복합 개념에 사고 입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2번에 가서는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3번에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번에 가면 부동산 거래활동이나 평가활동 등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슨 부동산이라 한다?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를 갖다가 우리가 거래하거나 이용을 할 때는 일체로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무슨 부동산이라 한다? 복합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평가라고 했어요? 일괄평가라고 그랬죠. 일괄평가.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무형적 측면의 기술적과 유형적인 측면의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무형하고 유형을 바꿔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답을 구성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냥 답은 그냥 틀렸다는 논리로만 정리하시고 기본적인 내용만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 교재에서는 해설 및 핵심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했던 요약집 있죠. 예, 그 내용을 여기다 다시 이제 아마 중간중간에 삽입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압축을 한번 해보세요. 압축을. 이대로 두면 방치하면 안 되고 필요한 것만.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정리를 해야지 공부도 정리가 되고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요. 선생들이 통상 이게 한 지문이라고 그래갖고 핵심 지문에서 한 100개 정도 추려갖고 줘요. 시험장에서 보라고. 근데 시험장에 가면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남이 정리해 준 거니까. 내가 정리한 게 누구나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틈틈이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실력도 향상이 되고 훨씬 도움이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그렇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뒤에 3번으로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정착물 중에서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으며 판잣집이나 가식의 수목 등은 완전한 정착물이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분류한다니까 틀렸겠죠. 가식 중에 수목이 있죠. 우리가 왜 이제 정원수 같은 거 팔기 전에 임시로 이렇게 나무 심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착물로 간주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부동산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가면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돼 있죠. 그럼 소유권의 구분 기준은 명확하게 구별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주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수평지적주의니까 수평 공간은 그래도 경계가 뚜렷한데 공중하고 제한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시면 부동산 개념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2번에 가면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소비재라고 구분한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물리적 개념 하면은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공자 경치에서 4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본하고 소비재는 어디에? 이건 경제적 개념에 들어가잖아요. 3번에 가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상품 여기까지 들어가죠. 위치는 어디에 들어가요? 물리적 개념, 환경은 물리적 개념,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는 이건 법률적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4번에 가면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가치, 등기, 등록의 공수단을 갖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얘는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라 무슨 부동산? 광의 부동산. 5번에 가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라 해줘야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1번에 가면 토지와 정착물은 어디에 속한다?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 협의의 부동산이 얘들이잖아요. 근데 광의 부동산은 협의와 얘를 합한 개념이니까 얘는 여기에 속한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들이 쓰는 표현이고 실전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토지하고 정착물 하면 이게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토지 정착물 하면 협의 부동산 아니에요. 그죠? 일반 생각할 때. 그러니까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표현을 슬쩍 바꿔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이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거를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문제 6번하고 7번에 이게 이제 정착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이제 그 미국 애들 기준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정착물은 이게 설비 얘기한다고 그랬죠? 픽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렇죠. 건물은 그냥 토지에 종속된 걸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만 이제 얘네들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건물 안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그 여부를 이제 구분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 집에 설치된 에어컨 있죠. 이사 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가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거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걔네는 정착물로 간주하지 않고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즉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정착물이라는 것은 원래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분리된 동산인데 얘가 이동해가지고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뭐가 되면 연결이 됨으로써 성격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착물로 바뀌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아파트 단지 앞에 가면 인테리어 그 점포 있잖아요. 점포에 가게 되면 뭐 이제 사후 부수도 있고 거기 가면 변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욕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놓여져 있을 때는 다 뭐예요? 동산이라고요, 동산. 걔가 이동해가지고 어디에?
그 욕실에 딱 부착이 되면 성격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착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변기 뜯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욕조 뜯어가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왜 구분을 해줘야 되느냐? 얘가 중개 등의 대상이 되느냐? 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얘네 구분 기준 했었죠? 이렇게 부착이 된 애들을 뭐 하는 과정에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의한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착된 애를 뭘 할 때,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을 주면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정착물. 그렇죠? 아니, 이거 욕조라든가 아니면 변기라든가, 이 손상 없이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뜯어내야 되니까. 손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은 다 뭐라고 본다? 정착물. 벽시계는 손상 주지 않고 우리가 떼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들은 뭐라고 본다? 동산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이 전체적으로 학원 다니면서 보면요. 앞에 총론할 때는 표정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예, 뭐 발달하기보다는 이건 괜찮으니까 여기는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경제를 들어가면서부터는 표정이 조금씩 심각해졌다가 투자 들어가면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그쵸? 거의 그런 거예요. 되풀이 될 때가 앞에 풀 때가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모의고사 보면 또 얘들을 틀리고 있어요. 참 희한한 거죠. 얘들을 틀린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가지고 방치했단 말이죠. 문제가 나오니까 또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틀리고 난 다음에 또 이걸 또 틀리고 앉아있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참 큰일 나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실력을 좀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문제는 매주 이제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계속 기억은 유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기억을. 그래서 다음 주부터 문제 나올 때 답이 없을 거예요. 그죠? 답이. 그럼 이제 우리가 푸는 시간 간단하게 줘요. 간단하게 주고 답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 15문제만 집어넣으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아니 10문제만 내도 간단해요. 10문제면 지문이 5개씩인데 지문이 50개잖아요. 그죠? 다 물어볼 수 있죠. 다. 그렇잖아요. 이 공간은 오픈되어 있고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문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쪽에서 자주 틀리거나 인식이 안 되는 거를 자꾸 각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용어를 이해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이 과목은 외워서는 이게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은 안 나와요. 40점 이상을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용어가 이해가 되면 문맥에 이게 바뀌어도 내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틀리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 마무리해가지고 1차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지금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리고 지금 요즘 들어와서는 많이 후회하죠. 이거 왜 시작했지 그래가지고. 예? 이거 7월달 되면 제일 후회가 강할 때가 그거예요. 왜 이걸 시작했을까? 그래서 이 학원에 와서 상담하고 카드를 내밀 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카드를 안 냈어야 됐어 이런 거. 나가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왔어야 됐어 이런 거. 근데 다 지났잖아요. 지나고 돈도 다 낸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결제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결제 다 했는데 그럼 이제 돈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어쨌든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이거. 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름. 박한 장관은 그래도 기대하지 않을까요? 아니 요즘 그 부담 느낀 분들이 있어요. 저 딴 데서 강의하는 분이 그 연세가 68인데 큰아들이 50이래요.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랑 연습 삼아서 뭘 했는데 뭐가 실수해가지고 그래 그냥 일찍 나온 거예요. 근데 자제들이 머리가 좋은지 그 큰아들이 변호사고 작은아들이 대학 교수래요. 아니 둘인데.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소리 친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머리 좋은 게 다 누구 닮아서. 그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드신 양반이 지금 오전과 오후와 저녁을 갖다가 쉬지 않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담이 강해지니까. 그게 한 방에 뒤집어지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그죠?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에? 그러다가 갑자기 뭐 지금까지 했던 걸 주장을 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면 얘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정착물. 물리적인 손상이 없어도 기능 면에서, 그쵸? 효용을 떨어뜨리면은 얘들도 뭐라고 봐요? 예, 정착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형광등이라든가 뭐 수도꼭지나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해요. 그죠? 손상 없이 제거는 가능해요. 이게 없으면 전기가 공급이 되더라도 이게 우리가 수업 진행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수도꼭지가 없으면 식수 제공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성격이죠. 이동 가능성이 있더라도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게끔 구축이 됐으면 얘도 뭐라고 본다? 정착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시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갖고도 정리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집 열쇠는 여러분 집에 자물쇠만 맞게끔 고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물인 자물쇠가 정착물이니까 종물인 열쇠도 뭐예요? 정착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설치한 의도 있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애들이 있죠.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생활의 편의를 설치하는 거는 뭐로 봐요? 이건 동산이죠, 동산. 아까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다 뛰어간다며요. 그러니까 얘는 동산이고. 임대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거는 이거는 정착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룸주택 매매할 때는 원룸에 부착되는 에어컨은 거래 대상에 포함을 시키죠. 걔만 따로 거래하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설치했느냐를 갖고 판단하죠. 임대인이 설치한 건 대부분 뭐라고 봐요?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이건 동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게 거래 정착물이 있고요. 가사 정착물이 있고 농업 정착물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죠? 약국에 설치되어 있는 왜 진열대 있죠? 약 지내는 거. 그건 걔는 거래 편의에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이사 갈 때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다 가져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학원도 여기 보면은 책장이 이렇게 꼽혀 있잖아요. 진열대. 그럼 여기 만약에 학원이 다른 쪽으로 이전하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학원 거래 편의에서 설치한 거고. 가사 정착물은 아시죠? 내가 전세 들어가 살 때 커튼 블라인드 칠 수 있잖아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사 갈 때 다 뜯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 정착물이라고 해서 타인 토지를 빌려서 경작을 할 때 경작의 편의를 위해서 중간에다가 간이 축사라든가 아니면 농기구 보관하는 창소 둘 수 있죠. 창고 둘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무슨 정착물? 농업 정착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 알고 계시죠? 네. 경작 수확물은 경작자 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논밭을 매매하더라도 논하고 밭을 매매한 것이지 거기는 경작 수확물에 대한 것도 매매가 포함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게 되면 부동산 정착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우리나라 민법상 정착물과 서양에서의 정착물은 동일한 개념이다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분이 서로 틀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5번에 가면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맞는 표현을 준 거고요. 4번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혼연일체의 완전한 한 개의 토지 공간 덩어리로 인식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는 틀리죠.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된 분리된 거로 보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혼연일체된 이게 오래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기출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번역 능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조금만 심하게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거기다 옛날에는 뭐 한문으로 들어오면 더 힘들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거 기본서가 한문이었다니까요. 기본서가. 한문으로 쭉 깔려 있었고 웬만한 거 다 한문으로 표시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기본서 사면은 다 우편 샀어요. 학생들이. 한문을 모르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힘들었던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문의 뜻을 해독을 못해서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했어요. 그 양반들은 한문을 아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민법은 잘했어요. 쭉 번역을 잘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문제 7번에 부동산의 개념에 있어서 영미 부동산학의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자, 거기 하시면은 4번에 임차인 정착물은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렸겠죠. 임차자 정착물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에 가면 당사자가 물건을 설치한 의도도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되며 임대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에어컨은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할 때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정착물로 간주하면 포함이 되는 거고 동산으로 간주하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이제 분류로 넘어가니까 자, 부동산 분류에 가면요. 첫 번째가 토지의 분류예요. 그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에 보면 우리는 전체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로? 주상공록으로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서는 몇 개의 지목? 28개의 지목. 학계론에서 가끔 등장하는 애들이 국어하고 뭐? 유지. 그러니까 국어하고 유지를 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목만 갖고는 무슨 성격을 갖고 있는 애인지가 구별이 안 되니까 채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무슨 주유소 용지 이렇게 하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건 안 주고 문장에 착각을 유도하는 애들은 이제 가끔씩 써주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공법하고 어디서? 공시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거는 배우시는 거고. 그렇죠? 설마 저기 공법하고 공시법 수업 안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니, 요즘 학원마다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해서 1차 수업하면은 꽉 차요. 2차 수업하면은 갑자기 학원 거기 운영하는 양반이 그런 거예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2차가 뭘 안, 아니, 비가 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나중에 설마니 저기 다음 달에 원서 접수할 때 1차만 접수하고 그런 건 아니죠? 돈 아끼려고. 네? 주분들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원서 때가 틀리잖아요. 1차하고 2차하고. 그죠? 어차피 2차는 내가 버렸으니까 1차만 접수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차까지 일단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가. 내가 이게 빨리 정리가 되면 2차도 갈 수 있는데 이미 원천 봉쇄가 돼 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버려야 되니까. 바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죠? 자,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가 있죠. 요걸 내가 이제 구분할 수 있냐를 판단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분류할 때는 2개씩 묶어서 해줘야 돼요. 2개씩 묶어서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제목만 바꿔주더라도 우리가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2개씩 묶고 있는 애들이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하면 쭉 묶어지잖아요. 그죠? 일단 내가 묶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도는 애들이 뭐 있어요? 소지.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토락지. 그 다음에 대지. 택지. 부지. 그 사이드 것도 이렇게 쭉 내가 적어볼 수 있는지. 이게 다 적으면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목을 일단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정리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쭉 목적을 낸다는 얘기는 여기가 어딘가는 모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가늠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왜 앞에서 이거 한 번씩 다 해주겠어요? 정리하라고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구분할 때 있죠. 예? 구분할 때 뭐를 가지고 구분하면 돼요? 얘는 지역간이고 얘는 어디서? 지역 내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얘가 유력해요. 따로 나와서 오지선다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내용이 풍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필지죠. 그러니까 필지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얘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 관계 있죠. 권리가 미치는 범위 한계를 구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지 등기 한 단위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쭉 떠오르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획지는 평가의 기본 단위죠. 그렇잖아요. 획지라는 것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을, 그러니까 뭐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으로 하면서도 가격이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죠. 우리가 평가에서는 뭐를 먼저 산정을 해야 돼요? 가격 수준을 산정해야 돼요. 가격 수준이 산정이 되어야지만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가의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획지를 통해서 뭐를 판정하니까. 그렇죠? 이거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할 때 해봤잖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여기에 선행이 지역 분석.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통해서 뭐를?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고, 최유의 이용을 토대로 뭐를?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예? 그러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래 이맘때 오면요. 앞에하고 뒤에를 선생님이 자꾸 이제 연결을 해요. 연결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이제 하나의 논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어가 이제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쭉 기초해서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낮이하고 건부지에서는 낮이의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죠? 낮이는 뭐를 낮이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낮이 물어보면 건물이 없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지상권이나 이런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낮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낮의 개념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법지 빈지가 있으면 활용실익이 있는 애는 어떤 애예요? 빈지죠. 소유권 인정이 안 되겠죠. 그렇죠? 건축이 제한되는 애는 맹지겠죠. 맹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는 쉴 휴자가 앞으로 나오는 휴한지일 것이고, 그죠? 자연 상태의 토지는 뭐 소지겠죠. 그 다음에 대지, 택지, 부지가 있죠. 요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라고 그랬죠. 부지. 얘는 건축할 수 있는 용도와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 같이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8번 문제 가시면 토지 용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어요. 그죠? 거기 보면 1번의 대지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의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것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이거는 우리가 탁지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낮이란 건물 등이 없는 빈 대지를 말하며 사적 부담과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사적인 제한은 없어요. 그죠? 근데 공법상 제한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고 보셔야죠. 그리고 해설에는 일본의 갱지하고 이 낮이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갱지 개념은 안 들어와요. 그냥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낮이 개념만 인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뒤에 가면은 옆 페이지 가면은 4번의 휴한지하고 공한지는 투기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 틀렸겠죠. 휴질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과손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주거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토지는 농지 후보지라가 아니라 택지 후보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3번에 가면 필지는 부동산 등기법 지적에 관한 법률상 그 등기 등록의 단위로서 법률적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8번에 대한 거를 정리하셨고, 뒷장에 넘어가시면 9번, 10번, 11번 이렇게 해가지고 또 토지의 용어에 대한 것이 이제 쭉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나오는 뭐 12번서부터 14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문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가 쭉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장상에서 맞고 틀리고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느냐. 그거가 되면 이제 여기에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얘들을 다 기억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들을 이해를 하면 얘들 안 외워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외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 글자 따갖고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에? 문맥이 바뀌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용어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그죠? 그죠? 자, 9번에 가면 토지 용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렇게 했을 때 2번 지문에 가면 획지는 인문적 조건에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서 뭐를 구별하게 한 거예요? 가격 수준.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라는 게 결국 지역 간의 격차를 표시해주는 단위를 우리가 가격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3번에 가면 맹지 나와 있죠. 도로에 접속된 면이 없는 토지를 말하고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5번에 가면 바닷가, 빈지 있죠.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다 그랬으니까 표현이 바뀐 거죠. 그거는 빈지가 아니라 뭐가 돼요? 예, 법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제가 이거를 묶어서 얘기하냐면 그냥 제목만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제목만.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쭉 해서 같이 정리를 해주게 되면 바꿔진 거를 금방 쉽게 판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10번에 가면 1번에 공단이 재개발돼서 아파트 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토지는 후보지에 해당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무슨 토지겠어요? 이행지겠죠, 이행지. 여기가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공업지역이 있으니까 여기는 내가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지다? 이행지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변하면은 무슨 토지? 후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에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준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에 공한질한 일정한 시설물의 바닥 토지 가운데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토지를 말했으니까 틀렸죠. 공한지가 아니라 뭐예요? 공지죠, 공지. 공한지라고 쓴 거는 이제 착각을 유도한 거죠. 예, 쭉 읽었을 때 갑자기 한이 안 보이는 거죠. 공만 보이고. 그러면서 틀리는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죠. 간혹 가다가 뻔하게 보이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거. 모의고사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고 전혀 못 느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직 만만 있지 준비는 시작은 안 한 사람인 거죠. 그게 1차는 절대적인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적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점수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에 내가 풀 수 있느냐. 분명 말씀이지만 40분 안에 40문제 풀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줘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특정한 문제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일단 어디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죠? 내가 처음에 계산이 서툴렀는데 배워가지고 이걸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문제가 갑자기 앞에 등장을 하면요. 사람이 흥분하게 돼 있어요. 드디어 내가 풀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걔한테 꽂혀가지고 걔한테 5분, 10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걔도 그래봐야 2.5점인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그래서 최소한 문제를 찍었다는 표현이 나오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그 정리된 걸 가지고는 60%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60점, 100에서 60%니까 6점 맞을 수 있는 수준인데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찍는다는 것은 확률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가는 걸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모의고사 또 보겠죠. 네? 근데 어떻게 모의고사는 신청한 분은 많은데 실제로 나와서 응시한 분은 13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시험지만 받아가신 것 같아요. 이게 좀 거리나 좀 가까워야지 이 시험 감독이라도 한번 하러 올 텐데. 그죠? 옛날에 제가 한번 간 학원도 있어요. 충청도에 다른 학원은.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게 설마 내려오겠어? 그랬는데 내려간 거죠. 그때 일요일이어서 가능했었어요. 그래갖고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첫 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래고 등장한 거예요. 그 시험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잘 푸는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째려보고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무슨 뭐 팔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잘 푸시나 이렇게 보려고 그랬더니 반응이 한결같은 거예요. 여기도 몰라요?
언제 모의고사 볼 때 선생이 내려와서 감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답안지 그때 제가 다 회수할 거예요. 답안지 안 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자, 그래서 그 10번에 가게 되면요. 거기 보면 2번에 포락질한 공유수면관리법상으로는 지적봉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5번에 가면 부지라는 게 가장 포괄적이라고 그랬었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원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을 때 얘는 부지라는 것은요. 예, 건축 용지도 쓸 수 있지만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로 쓸 수 있죠. 수도용지나 철도용지나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이제 부지가 아니라 택지 개념을 넣고 이제 얘기한 거고 11번에 가면 후보지하고 이행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틀린 거는 이제 4번이 틀렸겠죠. 후보자가 이행지의 과정은 뭐냐면 얘네가 피니시가 아니죠. ing죠. 그러니까 진행 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환된 토지라고 해서 틀렸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가고 있는 뭐란 얘기예요? 진행 중이란 얘기지. 완료가 된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틀린 지문을 실전에서는 그렇게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지문에 가면 농지지역에서 택지지구로 전환 중인 2번에 가면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토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 완료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리고 5번에 가면은 이행지란 얘기해서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 농지, 임지지역 내에서 그죠? 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행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우리 저기 간평에서 지역 분석할 때 해봤었죠. 후보지 지역의 지역 분석은 전환 후에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전환이 완만한 경우 있죠. 예, 전환이 완만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수도가 낮을 때 그럴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전환 전의 지역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동의수권의 범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환이 완만하다는 표현은 잘 안 쓰고요. 성숙도가 뭐 할 때 낮을 경우라고 써요. 전환이 완만하다는 얘기는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완만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지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쓰진 않고요. 그러니까 성수도가 낮을 때 이렇게 기초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동일수권 배웠죠. 주거지의 동일수권은 뭐를 기준으로 판정해요? 주거지의 동일수권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범위를. 주거지. 어? 주거지. 통금 범위. 통금 범위를 기준으로 파악하는데 이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 없다? 축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통금 범위 기준하는데 축소될 수는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축소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상업지는 뭐를 기초로 파악해요? 상업지는? 배후지죠. 배후지. 고도상업지역은 넓은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하고 근린상업지역은 좁은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13번에 가면요.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이렇게 물어봤죠. 거기 보면은 당연히 택지는 해당이 안 되겠죠. 공지도 해당이 안 되겠죠. 예, 나머지가 해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방이라고 있잖아요. 제방. 예,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다음 중에서 지목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번이 뭐라고 줬냐면 제방. 그래서 2번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사찰용지. 3번이 뭐 택지. 4번이 후보지. 5번이 나지. 이렇게 해갖고 지목에 해당하는 거 고르라고 기출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여기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땅지가 들어가고 얘만 안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때 눈썰미 좋은 사람이 얘를 찍었다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애가 수상하더래요. 다 땅지가 있는데 그래갖고 이걸 찍었는데 그게 맞춘 거야. 그래서 그 양반이 딱 60점 맞고 합격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뭐 운도 작용하는 건데 그 사람이 그날따라 그 촉이 발동한 거죠. 촉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런 식으로 한번. 그 다음에 14번에 가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목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의 지목을 뭐라고 그런다? 유지. 그래갖고 이게 나온 것 중에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유지 나와 있고 국어 나와 있고 광천지, 잡종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깔려 있을 때 그래서 국하고 유지 정도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나가시게 되면 그 15번에 주택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주택의 분류인데 단독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대학교 출신이라고 그때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그죠? 원래 이거하고 라이벌 대학 출신인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대학이라고 그때 우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틀리게 일단 줄 수 있는 게 다가 들어간 애가 3개가 있잖아요. 다세대가 있고 다가구가 있고 다중이 있고 3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립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해서 공시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겠죠. 왜 틀리냐면 얘가 공동주택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소개했지만은 이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별을 안 하잖아요. 실전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선생들이 모의고사 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연립주택이 무슨 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표준주택에서 구분해서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그런 논리로 인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15번에는 거기 보면 3번이 틀렸겠죠. 다중이 공동주택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다가 들어가는 애 중에서는 누가? 다세대 주택이. 그래서 얘네들은 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냐면 4번에 연립주택, 5번에 아파트 이게 다 구분이 다 돼 있죠. 면적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얘들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눌 이유가 있다 없다? 나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기출문제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32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특성 및 속성이라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거기를 정리를 하시죠.